AI 기술이 이제 단순히 신기하다는 이유로 주목받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AI로 수익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소비자들은 AI에 대한 지불사가 되게 낮아요. 스마트폰이 안경으로 바뀐 거죠, 지금? Hey Meta, what time it is? 아, 답이 들리네. 저는 좀 들리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입니다. 저희가 2025년 CES를 다녀온 애널리스트들과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IT 디바이스 산업 측면에서 과연 이번 CES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줬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에서 전기전자 IT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양승수 수정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CES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IT 디바이스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크게 보면은 PC와 스마트폰으로 이어져 왔는데 누구나 체감하듯이 이제 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좀 정체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산업에? 전무님이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얘기하신 대로 오랜 시간 동안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성장기를 겪은 거죠. 2000년대에는 PC가 성장을 했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면 한 17, 18년도부터 이제 스마트폰의 추라 성장이 확실히 한계에 봉착한 완전히 정체되네요. 코로나 시기 때 잠깐 반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보급률은 다 올라왔고 교체 주기는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시장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하드웨어 기술이 이제 평준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소비자들이 뭐 카메라 모듈의 스펙이나 디스플레이의 뭐 주사율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든요. 네. 즉 이 하드웨어 시장은 현재 탑라인 성장은 막혀 있고 기술적인 차별점을 강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PC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고 그 바통을 스마트폰이 이어받았고요. 그래서 2010년에서 2016년 정도까지 또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오고 있는데 2017년 이후에는 동시에 정체되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산업이 잘 팔리는 게 없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기술적 한계에 왔기 때문에 회사별로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교체를 하지 않고 좀 오래 쓰게 되는, 교체 주기가 늘어지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전부 다 정체되는 이런 산업이 됐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의 세트 업체들의 최대 고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탑라인 성장이 막혀버린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존 소비자들을 생태계에 잔류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스마트폰 다음에 디바이스가 없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어차피 잘 팔리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는가,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로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 두 가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시면 2017, 18년부터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에 사실 명확한 해답이 없었거든요. 돌파구가 없었죠. 네. 그 시점에 등장한 게 바로 AI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AI는 현재 하드웨어 제조업체들한테 확실히 새로운 방향을 좀 열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의 하나의 답으로 AI가 떠올랐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 2025년 CES에서 이 돌파구 AI가 이들에게 던져준 시사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현장을 돌아봤을 때 CES도 확실히 AI로 인해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전에 RA 할 때만 해도 CES는 굉장히 선망의 장소였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새로운 기술들이 막 등장하고 신기한 게 나올까봐. 남들은 보지 못한 신기한 기술들을 보고 근데 제가 막상 직접 가서 보니까 새로운 기술보다는 거의 참여한 모든 기업들이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 강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재밌는 점은 굉장히 일부 기업들은 이 AI를 빠르게 다른 응용처로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죠? 대표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이 스마트 글라스 시장이나 아니면 메타,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 글라스 시장은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휴머노이드 쪽은 저 말고 이제 저희 하우스 내 이지호 연구원 방송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편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크게 정리해 보면은 되게 신기한 건 없더라. 직접 가보니까 옛날에는 선배들이 갔다 올 때는 얼리 어댑터 측면에서 되게 좋은 현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디바이스 측면에서 되게 신기한 건 없었고, 그나마 조금 뽑으라면 이 글라스 안경의 디바이스와 그리고 이제 로봇의 휴머노이드, 사람과 같은 로봇 휴머노이드 두 개 정도가 조금은 볼거리였다.
있다라는 거고 이제 안경은 좀 이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AI 측면에서 던져준 시사점이 있죠. AI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이제 또 떠올랐는데요. 최근에 부각된 이제 한계점은 사실 네. 이게 AI라는 것 자체가 이제 챗GPT가 등장한 지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저희가 더 이상 신기한 경험으로 소비하지 않거든요. 챗 GPT는 이미 신기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꺾였네 하이프 사이클에서의 사이클에서는. 모든 업체들이 AI를 도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피로감도 느낍니다. 네.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맞습니다. 예. 빠르게. 세트 업체들의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드웨어에 단순히 이제 AI가 탑재된다는 사실,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이제 구현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바로 AI 에이전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생성형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단계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AI 에이전트가 완전 새로운 개념은 아닌 게 네. 옛날에 뭐 저희가 많이들 봤던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나 아니면 허의 이제 사만다 같은 역할이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고요.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오픈 AI 또한 올해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AI 에이전트 출시를 오늘 했어요, 마침. 아, 오늘 네. 했고 올해 이제 AI 에이전트가 해가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해왔거든요. 네. 이게 결국 AI 에이전트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번 CES 기조 연설에서 젠슨 왕이 딱 4가지 단어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Perceive, Reason, Plan, Act 이 4가지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즉 기존의 AI와 다르게 AI가 개개인마다 데이터를 선별해서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또 학습하고 추론해서 개개인에 맞는 솔루션을 스스로 도출하는 게 바로 AI 네. 에이전트다. 이렇게 예,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챗 GPT 같은 것들은 생성형 AI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은 공통된 학습과 추론이었다면 AI 에이전트는 어떤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추론하면서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AI 시대에서 중요한가 하면은 생성형 AI와 다른 얘기하신 것처럼 퍼스널과 이제 오토메이션이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입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냥 사용자의 개입이 없이 AI가 데이터를 그냥 통해 스스로 파악하고 막 스스로 추론해보고 의사결정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들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생성형 AI와는 다르게 저희들의 실생활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AI거든요. 사실 AI 기술이 이제 단순히 신기하다는 이유로 주목받던 시대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AI로 수익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소비자들은 AI에 대한 지불의사가 되게 낮아요. 근데 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소비자 개개인에 맞는 그런 맞춤형 AI 솔루션이 제공된다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실생활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겪게 된다면 아마 AI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챗 GPT라는 생성형 AI는 그냥 공짜로 이용하고 싶은 정도의 신기함인데 여기에 대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피로도도 높아졌고 굳이 내가 돈을 내고 뭐 할 정도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한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그 개별적인 또 우리 내가 개입하지 않고도 뭔가 출연해서 서비스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수익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AI 에이전트는 조금 의미를 갖는 거군요. 이쪽 서비스에서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보고 있는 이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중요도는 네. 결국 작년에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을 맞아요. 많이 작년 받았거든요. CES는 거의 온디바이스 AI가 계속 나오는 단어였는데 이게 AI 에이전트하고는 좀 뭐가 다른 건가요? 근데 온디바이스 AI가 작년에 이제 용두 3위로 마무리되고 말았는데 소비자들의 생산성 향상과는 좀 상관이 없는 단순 AI 기능들만이 현재는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킬러 앱이 부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AI가 탑재된다는 사실만으로 디바이스를 구매하거나 뭐 교체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의 한계점이 1년 만에 드러났다. 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디바이스 AI가 들어간다는 게 온 디바이스 AI의 작년의 개념이었는데 사실 쓸만한 킬러 앱이 없었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굳이 핸드폰을 AI가 되는 핸드폰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그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수익화나 상용화가 그렇게 크게 대중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비자 딴에 직접적으로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이 AI 에이전트
디바이스 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사실 저는 수요단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는 스마트폰의 판매의 어떤 수요 자극도 충분히 가능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단계 보고 발전된 있습니다. AI로 보시는군요. 단기적으로는 좀 먼 미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또 가까운 미래인 게 제미나이 2.0 같은 모델에서는 AI 에이전트가 구현이 되거든요. 네. 해당 모델들은 갤럭시 모델에도 들어갈 것으로.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6월 WWDC에서 iOS 19 버전을 발표할 텐데 AI 에이전트 기능들이 다수 공개될 걸로 시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들이 얘기하는 AI 에이전트에 우리가 체감하는 서비스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나 일요일에 뭐 영화를 보고 싶어 디바이스한테 얘기를 하면 디바이스가 알아서 영화 빈 시간을 찾아주고 교통편까지도 찾아주고 예약까지도 마무리 짓는 그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사실 생성형 AI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 시간에 뭐 이런 영화만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답변이 끝이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 AI 에이전트 핵심은 AI가 의사결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시간을 세이브하는 그 부분이 좀 핵심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거는 정말 직접적인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는 AI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엔 이 AI 에이전트가 하드웨어 단에서는 이제 업셀링이란 얘기는 조금 더 하이엔드 제품으로의 교체 수요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업셀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싼 스마트폰으로 나올 수 있게 맞습니다. 해줄 수 네네.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좋아지니까 우리는 이제 증권회사 다니니까 저런 상상을 해봐요. 제 핸드폰으로 제 개인화된 스마트폰으로 MTS를 통해서 주식을 계속해요. 그걸 학습해. 내가 주식을 매매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장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그동안 이런 주식을 샀다 팔더라라는 걸 학습해갖고 알아서 매매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적이 좋았던 것만 학습해갖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좋았던 것만 계속 학습 추론해갖고 자기가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알아서 매매를 해주면 그게 진정한 AI 에이전트 스마트폰이 아닐까 그런 뭐 서비스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결국 이거 AI 에이전트가 도입되면 또 하나의 핵심은 이 디바이스가 이제 개인 맞춤형 디바이스로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하신 포인트들은 충분히 나중에 구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아주 우리의 공통된 오래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일반적인 답을 줬다면은 이거는 매우 우리가 개입 없이도 자기가 개인화된 어떤 데이터를 학습 추론해가지고 대신 의사결정을 내려서 행동하게 해주는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어서 개인화되면은 그건 수익화가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AI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그런 생산성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지금 다수의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 AI 서비스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가 않긴 아직은 합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게 뭐 또 물론 작년에 온 디바이스 AI처럼 굉장한 기대를 했다가 또 한참 걸리거나 또 우리가 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서비스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건 조금 뭐 서비스는 좀 지켜봐야 되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매우 하드웨어 성장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거의 중심의 주제일 것 같아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수익화 모델을 위한 그 핵심이 AI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나마 신기했던 디바이스 중에 하나였던 이 AI 글라스 메타의 지금 가지고 나오셨죠? 네네. 예. CS 가서 직접 써보시고 직구를 하신 거죠? 네네. 국내에서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 제품이고요. 이게 가격대는 얼마인가요? 그게 매우 중요한데 사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한 300불 정도 합니다. 300불. 이게 환율이 안 좋으니까 우리한테는 한 50만 원 네, 맞습니다. 가까이 되는. 그 싸지는 않는데 그리고 미국인들한테는 비싼 금액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비싸지만은 우리한테는 좀 비싸죠. 네. 제가 봤을 때 인상적인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다니는 안경과 거의 근접해 온 것 같아요. 이 안경이 패션적으로도 그러면 이제 좀 부담을 덜 느낄 것 같은데 한계도 있죠 지금. 그렇죠. 사실 이 안경 형태의 제품을 생각하시면 많이들 떠올리는 게 결국 AR 디스플레이를 통한 맞아요. 결합일 텐데 예. 아직 디스플레이는 없는 제품입니다. 단순히 안경에 AI와 그리고 카메라 같은 기능들이 추가된 제품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우리가 돼요. 이제 이 AR 글라스에서 기대했던 거는
이렇게 손으로 하면 마우스가 되고 맞습니다. 앞에 화면이 펼쳐져 가지고 데이터도 넘기고 뭐 이런 그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정말 이제 구현되는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디스플레이는 없는 상태인데 카메라와 또 뭐가 있다고요? 생성형 AI가 들어가 생성형 AI 네. 들어가 있나요? 예. 제가 이 안경을 통해서 AI랑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떻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제가 헤이 메타 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소리가 납니다. 본인한테 들리고 네네. 있나요? 네. 헤이 메타, what time it is? 답이 들리는, 저는 좀 들리거든요. 들리시죠? 예.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저기 안경으로 바뀐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카메라도 되고. 카메라도 제가 이렇게 눌러서 촬영할 수도 있고요. 예. AI를 통해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찰칵 소리도 나나요? 찰칵 소리가 납니다. 네네. 나나요? 네. 안 나면 약간 불법 뭐 이런 쪽으로. 근데 제가 이거 살 때 찾아보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그런 거에 이렇게 크게 예민하지가 않아서 나라마다 이제 네, 법규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다르니까. 같더라고요. 예. 한국에서는 좀 예민할 것 같습니다. 매우 예민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예민할 소리 한국에서 지금 미국에 직구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납니다. 미국에서도 어쨌든 그럼 이거는 지금 소리를 없애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소리가 미국도 나게 소리가 나게 돼 네. 있다. 근데 재밌네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AR 그 글라스의 정점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50만 원 정도 되게 신기해서 살 것 같긴 해요.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이 AI 글라스에 얘기하신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오라이언이라는 제품을 본인들의 커넥트 월드에서 잠깐 선보였고요. 네. 올해는 오라이언까지는 아니고 오라이언은 되게 궁극의 제품이고 소량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을 출시를 할 건데 연말에 가격은 좀 비쌉니다 아직까지. 네. 아직 대량 양산이 어렵기 때문에 130만 원 정도에 출시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쓰고 싶은 AR 글라스의 완성 시점은 메타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나오려면? 메타가 작년에 공개했던 이제 오라이언 같은 제품은 시장에서는 한 2026년 말쯤 2026년 말. 예. 출시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이제 2027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다른 기업들은 메타 말고도 AR 글라스를 준비하고 있나요? 이번 언패킹사에서 삼성도 예. 잠깐 이제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AI 글라스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 건가요? 이번 CES 자료에서 제가 뭐 잠깐 다뤘는데 작년에 애플처럼 아직은 이제 헤드마운트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헤드마운트라고 하면은 이제 요렇게 쓰고 네 맞습니다. 다 네. 뒤집어 쓰는 거. 그 제품들은 이제 VST라고 해서 이제 네. 카메라랑 센서를 통해서 외부를 보는 음. 그런 제품들인데요. 지금 한계가 좀 명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불편하죠 우선적으로는. 불편하죠. 다 뒤집어 쓰니까 특정한 공간에서만 할 수 있지 이게 뭐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아무리 비디오와 센서로 정교하게 외부 현실을 구현했다 해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제품들은 굉장히 무거워요.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한 600g 됩니다. 이거를 1시간 이상 끼고 있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작년에 비전 프로가 등장할 때만 해도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걸로 맞아요. 봤었거든요. 네. 불과 1년 전에. 스파셜 컴퓨팅,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애플이 들고 나오면서 뭔가 새로워질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는 흥행에 실패했고 제가 이번 CES에서도 느낀 건데 그냥 헤드마운트 제품들은 단순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네. 많이 회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CES 갔을 때는 비전 프로가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헤드 마운트를 많이 들고 나왔었는데 제가 써보니까 아직도 어지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실제 같지가 않았어요. 써봤을 때. 그런데 이제 비전 프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애플이 만들면 다를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흥행하지 못했고 저렇게 특정하게 쓰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으로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나 뭐 영화를 보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지니고 다니는 데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약간 조금 불편하다. 결국은 글라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기는 디스플레이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나와야 저거를 완전히 대체하는 시장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레이뱅 메타가 작년에 굉장히 흥행했거든요, 미국에서. 네네. 거의 100만 대 이상 팔렸고 다수의 온디바이스 AI 제품들이 흥행에 실패한 것과 달리 미국에선 굉장히 성공적인 제품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번 CES에서도 이런 AI를 탑재한 스마트 글라스가 좀 새로운 디바이스로 많이 부상이 됐고요. 지금 쓰고 계신 게 레이벤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어쨌든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굉장히 안경과 가까워졌고 스마트폰이 하는 기능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업체들 모두 근데 궁극적인 지향점은 메타가 작년에 보여준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추구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번 CES에서 정말 수많은 AR 글라스들을 다 직접 써봤는데 체험해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는 진짜 놀랍습니다. 네. 거의 진짜 안경을 끼는 수준이고요. 가볍고. 가볍고. 네. 다만 아직까지는 AI와 그런 디스플레이의 연계는 좀 보완이 필요하고 배터리 소모량이나 그리고 좀 끊긴 현상이 배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안경에 지금? 배터리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크지 않은데 그럼 이건 몇 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4시간 쓸 수 있고요. 아, 여전히 짧군요. 칩 케이스가 자체가 충전기예요. 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안 쓰고 있을 때는 넣어놓으면 제품 홍보하는 사람 같은데 이게 그런 건 불이 아니죠.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거. 그럼 이게 도수도 들어가나요? 원하시는 분들은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어요. 네. 아, 어디서요? 미국에서는 가능한데 미국에서는 안경점마다 가능해요? 미국에서는 이제 레이벤이라는 브랜드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 네. 근데 한국도 그러면 이제 요걸 해주는 안경점이 따로 있겠네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제품이 진짜 흥행을 한다면 생길 가능성도 있죠. 네, 실제 안경과 많이 흡사해졌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네요. 다른 미국이나 중국 업체도 많이 만들긴 만들어요, 그죠? 중국 업체들이 엄청 많이 만들고요. 만드는데 미국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는 크게 없나요? 사실 이 하드웨어 완성도가 높은 제품들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디스플레이는 이제 마이크로 LED, 레도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광학 렌즈 같은 경우는 웨이브 가이드, 이제 도파감 방식을 활용하는 형태인데 TCL이 그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서 굉장히 실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된 제품은 아닙니다. 먼저 이제 전시회에서 선보인 제품이고요. 완성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메타의 오라이언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났다. 결국은 뭐 각축전이 될 것 같네요. 예, 미국과 중국 제품에. 근데 이제 찬물을 끼얹는 얘기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순수 저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게 스마트폰을 안경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저는 좀 약간 그 퀘션 마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패션을 건드리는 디바이스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엔 좀 어렵다. 스마트폰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시계는 차면 되는데 안경은 이거는 얼굴 자체의 어떤 형태를 건드리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들고 안경을 쓰고 다니면서 완전히 대체한 디바이스로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저는 뭐 회의적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경에 가까우면 안경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쓰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원래 쓰던 안경을 대체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 편하니까요. 그리고 네.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인 것 같긴 해요. 또 이 부분에서 얘기하실 얘기들이 있죠? 제가 수많은 제품들을 체험을 해봤고 네. 이 중 하드웨어적인 완성도가 높은 제품들은 네. 이제 디스플레이로는 레도스, 이게 이제 마이크로 LED를 활용하고 있고요. 광학 렌즈로는 웨이브 가이드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장이 당연히 지금은 AI 글라스 자체가 출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지만 이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향후의 성장성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럼 레도스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관련 기업들이 관련 있고. 기업이 있고요. 네. 그러면 그것도 좀 좋은 환경이 되겠네요. 만약에 저게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은 저 기술이 네, 메타랑도 관련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있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작이지만 레도스 기반의 AR 글라스가 대중화가 되면 또 하나의 어떤 성장의 축이 하나 발생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흔히 이제 확장 현실이라고 부르는 기기들은 이제 니어 아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눈 앞에 큰 화면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위해서는 화면을 되게 작게 쪼개야 됩니다. 즉 PPI를 높게 구현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OLED나 LCD는
유리기판 위에 이제 픽셀을 형성하는데 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어아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실리콘 백플레인, 즉 반도체에 사용되는 실리콘 백플레인을 사용하는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왼쪽 표 보시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엘코스, 올레도스, 레도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LCD, OLED, LED를 활용하는 옛날 방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네네. 예, 예. 원래는 가격적으로 엘코스가 이제 장점이 있어서 많이 쓰였어요. 근데 엘코스는 아시겠지만 그 광원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거든요. LCD는 자체적으로 빛을 못 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가벼운고 얇은 디자인 구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올레도스는 사실 비전 프로에 쓰여서 많이 좀 주목을 받은 디스플레이인데 엘코스 대비해서는 당연히 뭐 밝기나 명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요. 다만 이제 OLED의 가장 큰 단점이 저희가 스마트폰을 대낮에 밖에서 사용하면은 화면이 안 보이거든요. 네. 이게 희도가 낮기 때문에 시인성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올레도스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레도스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밝은 곳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CES 전시회에서 일부 올레도스를 탑재한 제품들을 체험해 봤는데 네. 전시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성이 낮음이 좀 체감이 되는 수준이었고요. 아, 차이가 느껴지나요? 차이가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집안, 그러니까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음. 그런 디스플레이고요. 휘도가 낮아서. 네. 예.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의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품이 이 레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싼 거잖아요. 이쪽이 모든 면에서는 당연히 레도스가 우위에 있는데 지금은 뭐 생산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당연히 가격이 굉장히 아, 비쌉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일시적인 대안으로 옆에를 보시면 사실 디스플레이라는 게 정농청, 이제 풀컬러를 보통을 구현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개를 구현하게 되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녹색만을 구현하는 약간 일시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있고요. 저러면은 올레도스랑 유사한 가격대로 떨어질 수 있나요? 그것보다는 높을 그렇겠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가 착용되는 거예요? 앞으로? 메타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오라이언 제품에서는 이제 풀컬러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레도스를 활용했고요. 올해 레도스로 말에- 가는 건가요? 그럼 네, 메타는? 메타가 지금 레도스로 가기 때문에 아, 예. 그 시장의 선두 업체가 지금 레도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도 다 같이 좀 레도스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그걸 이제 않을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네네. 예, 네. 아까 잠깐 물어보신 것처럼 이쪽 시장에도 국내 업체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국 기업들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네, 좋은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레도스랑 이제 짝을 이루는 방식이 이 웨이브 가이드 방식인데 AR 시장에는 이제 광학 렌즈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웨이브 가이드 방식과 이제 반거울 방식이 있는데 왼쪽 그림처럼 이제 반거울 방식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반사하는 거울을 하나 더 넣는 거거든요. 그럼 네. 이게 디자인적으로 조금 흉합니다. 네. 안경인데 렌즈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이 웨이브 가이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도파관을 통해 전달해서 눈에 맺히게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 빛이 구부러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굉장히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 원래 사실 이 웨이브 가이드 방식의 단점이 빛이 여러 번 튕기기 때문에 네. 광효율이 되게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웨이브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레도스와 같이 활용이 됐을 때는 레도스 자체가 희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 단점을 상쇄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방식의 제품이 향후에는 좀 주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술적으로 대량 생산에 도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혹시 제가 뭐 다음에 또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네.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관련해서 밸류 체인의 일부 한국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성장 포텐셜이 꽤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CES에 가는 의미가 지금 당장 뭐 상용화되는 제품을 보러 가는 건 아니죠. 예, 미래를 미리 좀 보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기술적 한계나 가격에 대한 부담, 앞으로 지금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의 한계를 극복했을 때 대중화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좀 미리 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는 거니까요.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당연히 한계점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술의 방향성은 저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디바이스, 대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얹어지는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 두 개 다 들고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넥스트 디바이스 중에 AR 글라스가 좀 유력할 수 있고 거기에 기술적으로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레도스가 가격만 떨어뜨려 준다면 가장 유력한 기술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웨이브 가이드가 합쳐지면 맞습니다. 좋은 친구의 디스플레이 방식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산업 환경이
하나는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비 시장이지만 네. 향후에 저는 이 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결론을 지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 오늘 시간을. AI, AR 글라스 쪽은 뭐 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CES에서 체험해 본 결과 네. 하드웨어 완성도는 이미 올라왔고요. AI의 완성도만 올라오면 단기간에 좀 시장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거는 그렇고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PC와 스마트폰의 시장 자체의 그 정체 상황성에서 AI라는 것들이 네네. 이 기기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작년에까지만 해도 생성형 AI가 주도했고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거는 사실상 좀 실패고 네네.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가 나왔다. 그러니까 개인화된 네네.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해서 의사결정까지 내려져서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들의 실생활에서 앞으로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과 뭐 생산성 향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올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빠르면 올해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CES를 가고 싶나요? 보내주시면 열심히 신기한 것도 없는데 한번 또 가서 이제 이 글라스 시장의 발전을 봤으니까 계속 이 보고 싶네요. 기술이 또 어떻게 아마도 양승수 하고 수석은 있는지. 계속 가야 될 산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계속 그 미리 가서 우리 산업이 어떤 부분에서 연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깊게 이쪽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뭐 네. CES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올해 내내 여러 가지 형태로 산업에 영향을 줄 텐데 다른 측면이 나타날 때마다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